옥분 할머니, 저 왔어요. 비가 쏟아지는 납골당에서 까막눈 소년이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아내의 본명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할머니 성함을 알아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는 3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덮였던 진실과 그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 과연 강진구는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강진구는 납골당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열었어요. 3년 전 이맘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 또 혼자 왔어. 강진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했던 등이 오늘만큼은 산더미처럼 무겁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쁘다더군. 어머니 기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보야. 영정사진 속 부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던 그 얼굴이었어요. 강진구는 술잔을 들어 부인의 사진 앞에 올린 뒤 자신도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너무 바빴나? 너를 혼자 두고 회사 일만 했나? 강진구가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혼자 그 위험한 돌계단까지 가게 된 건가? 그때 납골당 처마 끝에서 작은 몸짓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소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10살 남짓한 아이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해오름은 초점 없는 두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죠. 소년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강진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멈춰 선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 저 또 왔어요. 해오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붕어빵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도요. 착하게 살아라 하셨잖아요. 강진구의 손에서 소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옥분이라는 이름은 부인이 시집오기 전에만 사용했던 본명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강진구 자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죠. 어린 놈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안단 말이냐? 강진구가 벌떡 일어나며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떨렸어요. 해오름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강진구 쪽을 향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이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옥분 할머니 아세요? 해오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있어요. 마지막 말이라고? 강진구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 붕어빵 받아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품어라. 해오름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진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분명 아내가 하던 말투였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죠. 무서운 일이 뭐였지? 강진구가 소년 앞에 쪼그려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뭐였는지 말해보거라. 강진구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랑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오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남자가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거지들이랑 놀고 있어? 그런 나쁜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아이도 소중한 목숨이다 하셨는데 해오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필두야, 제발 멈춰라 하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러고는 쿵 하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강진구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필두라는 이름, 그것은 자신의 큰아들 이름이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강진구가 떨고 있는 소년을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거야.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졌어요. 강진구는 재빨리 우산을 펴고 소년을 그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해오름은 난생 처음 어른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널 돌봐주마. 강진구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사가 급히 뛰어와 우산을 받쳐들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앞에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내가 돌볼 아이다. 강진구가 해오름을 차에 태우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차 안에서 해오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놀랐습니다.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차 안 공기가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해오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랑 정말 비슷해요. 할머니가 저를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강진구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어요. 살아생전 늘 약한 이들을 챙기던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아이를 지켜주려 했을 것 같았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하자 삼엄한 경비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해오름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만은 따뜻하게 품고 있었으니까요. 강진구는 해오름의 손을 꽉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지나며 소녀는 발소리의 울림으로 집의 크기를 가늠했어요. 여기 앉아라. 강진구가 2층 서재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해오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진구는 책상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첩을 꺼내 펼쳐놓았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3년 전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죠. 아까 납골당에서 한 말, 정말 사실이냐? 강진구가 의자에 앉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말해다오. 해오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붕어빵 2개나 사주시면서 배고프면 언제든 할머니를 찾아와라 하셨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더러운 애들하고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었어요. 강진구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내는 생전에 길거리 아이들을 보면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체면을 생각해서 말렸었는데 아내는 늘 가진 자의 도리라며 꿋꿋이 선행을 이어갔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더했니? 할머니가 필두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냥 배가 고픈 거야 하고 저를 감싸주셨어요. 해오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머니를 밀치면서 체면도 생각 안 하십니까 하고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며 강진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늦었습니다. 이사회가 길어져서. 강필두가 말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있는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왜 이런? 해오름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며 강진구 됨로 숨으려 했어요. 이 목소리예요. 해오름이 공포에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하던 그 목소리. 강진구의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강필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아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반응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필두야. 강진구가 위압적이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부터 내 눈이다. 옆방에서 지내게 할 테니 그리 알아두어라. 아버지, 뭔 소리세요? 강필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거지를 왜 우리 집에 들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병이라도 옮기면. 병이라고? 강진구의 눈에 차가운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너부터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강필두는 아버지의 무서운 기색에 눌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년을 바라보는 눈에는 차가운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해오름은 강진구 옆방에 마련된 침대에서 생전 처음 폭신한 침구를 경험했어요. 방 곳곳에서 은은한 백합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이곳은 부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화장실과 이어진 방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해오름이 눈물을 흘리며 허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나요. 저를 지켜주러 오신 거죠? 강진구는 옆방에서 아내의 유품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혹시 아내가 평소 기록해둔 일기나 메모장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랍과 상자를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미리 치워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강필두는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아버지가 데려온 그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필두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다툴 때 근처에 웅크리고 있던 그 거지 소년. 그 자식이었구나. 강필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이야. 긴급한 일이 생겼어. 강필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필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이. 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강필두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당장 움직여.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저택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진구는 일찍부터 해오름을 위해
서울 최고의 안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소년의 눈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선생님, 오늘 오전 중에 오실 수 있으시죠? 강진구가 전화기를 들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라 그럽니다.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해오름은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할머니 냄새가 나는 이 집에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강진구가 전화를 끊고 소년 옆에 앉더니 따뜻하게 말했죠. 오름아, 오늘 눈을 봐줄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 괜찮겠니?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해오름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필두가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해오름은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강진구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저 발소리, 바로 저 소리예요. 해오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들었던 그 무서운 구두 소리가 저거예요. 강진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품어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아침부터 웬 소란입니까? 강필두가 거실로 내려오며 해오름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의사를 불렀다. 강진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 눈을 치료해야 한다. 의사요? 강필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온 언론이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는데 괜한 외부인을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 의사 한 명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많죠. 혹시라도 그 의사가 언론의 입을 열면 대한그룹 회장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기사가 나올 텐데요. 강필두의 말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강진구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강필두가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강진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누가 감히 내 손님을 돌려보내라고 했나? 아버지, 지금은 정말 때가 아닙니다. 강필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병원에 데려가시죠. 조용히 병원에? 강진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왜 조용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나 대보거라. 강필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심을 드러낸 것 같아 당황스러웠거든요. 강진구는 현관으로 가서 의사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검진은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사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해오름의 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심한 약시와 각막 혼탁이 있습니다만 수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의사가 강진구에게 설명했죠. 다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강진구는 강필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강진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는 왜 그 아이의 치료를 방해하려 했느냐? 아버지,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회사? 강진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회사를 그렇게 걱정했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도 빨리 끝내자고 했으면서. 강필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오늘부터 너는 모든 계열사 출입을 금한다. 강진구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정직 처분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결정이다.
이에 있으면 이사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라. 강필두는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진구가 회사에 나간 사이 가사 도우미들이 해오름을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냐? 김도우미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더러운 손으로 우리 집 물건들 만지작거리고 해오름의 지팡이를 숨겨버리기도 했고 점심 식사에는 모래를 섞어주기도 했죠. 이게 뭐예요? 해오름이 밥알 사이에 모래를 씹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 네가 더럽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박도우미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해오름은 혼자서도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르쳐준 발걸음수 세기 방법으로 저택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어요. 현관에서 거실까지 15걸음, 거실에서 서재까지 12걸음, 이런 식으로 집안 곳곳을 기억해 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 해오름이 혼잣말하며 용기를 냈어요. 도우미들이 감시를 소홀히 할 때 해오름은 강진구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곳이 바로 그 서재 근처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해오름은 서재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발로 바닥을 두드려 보니 한 곳에서만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해오름이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니 작은 철제고리가 느껴졌어요. 힘껏 당기자 바닥판이 열리면서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와 작은 수첩이 손에 잡혔죠. 저녁에 강진구가 돌아오자 해오름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찾은 것들을 건네줬어요. 할아버지, 서재 바닥 밑에서 이걸 찾았어요. 강진구가 그것들을 받아보니 한 권은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대한그룹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필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겨보던 강진구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춰섰어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필두가 나를 없애려 한다. 내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무서우면서도 슬프다.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강진구의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필두가 사설 경호원 서너 명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 아이가 우리 집 중요한 문서들을 훔쳐갔습니다. 강필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유괴에다가 절도죄까지 성립됩니다. 뭐라고? 강진구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증거도 있습니다. 강필두가 해오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아이 손에 우리 집 기밀 서류가 들려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해오름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진구가 소년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든 이 아이에게 손 떼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필두가 억지로 진정을 가장하며 말했어요. 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신고? 강진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신고해라. 대신 나도 신고할 게 있다. 강진구가 아내의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어요. 이 아이는 내 양손자이자 대한그룹의 유일한 목격자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필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강진구는 즉시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공권력이 개입되자 사설 경호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강필두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년필.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만년필. 강필두가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은재 만년필을 늘 가지고 다녔는데 죽은 후 행방이 묘연했거든요. 분명 그 안에 비자금 계좌 정보가 들어있을 거야. 강필두는 그 만년필을 소년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진구는 아내의 비서였던 장 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팀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강진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사모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날짜를 앞당기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습니다. 강진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들의 위험한 계획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진구는 서재에서 아내의 일기를 읽고 또 읽으며 복잡한 심경을 달래고 있었어요. 해오름은 장 팀장의 보호 아래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언제 강필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장 팀장이 서재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강진구가 문을 열자 장 팀장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필두 상무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라니? 해외에서 용병 출신들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저택 주변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강진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같았어요. 해오름이는 어디 있나? 거실에서 책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겠어. 강진구가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고 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야. 장 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회장님이 급히 피신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그래요? 시골에 있는 별장이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게요. 1시간 후 강진구와 해오름, 장 팀장은 비밀리에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둔 일반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해오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안해하며 강진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강진구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위험한 짓을 저지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내 중심가를 지나던 중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앞뒤를 가로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체격이 건장하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강필두 상무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중 한 명이 차창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셔야 할 때가 됐다고 하시네요. 요양원? 강진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도 써주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 강진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강필두 상무가 제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진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들에게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장 팀장, 아이를 데리고 먼저 가.
강진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병들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강진구를 끌어냈습니다. 할아버지, 해오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장 팀장이 소년을 안고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회장님,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장 팀장이 소년을 등에 업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강진구는 흰색 밴에 강제로 태워져 외곽의 요양원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강필두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의사들은 모두 돈에 매수된 상태였죠. 강진구 씨, 이제부터 이곳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정제 주사를 들고 다가왔어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치매라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왜?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대한그룹 경영권을 아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장 팀장은 해오름을 업고 한참을 뛰어다녔습니다. 강필두의 사람들이 뒤를 쫓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해오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야. 우리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자. 장 팀장은 미리 알아둔 산속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진구가 비상시를 위해 마련해둔 은신처였어요. 하지만 이미 강필두의 추격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검은 차들이 나타났어요. 장 팀장님, 그 아이만 내놓으시면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강필두가 직접 나타나 별장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장 팀장이 해오름을 뒤로 숨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 팀장은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이제 도망칠 곳도 없겠다. 강필두가 떨고 있는 해오름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너한테 뭘 줬는지 정직하게 말해라. 해오름은 별장 지하실로 끌려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혀졌어요.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거짓말. 강필두가 소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해오름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만년필 말이야. 그게 어디 있느냐고. 해오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강필두가 찾는 만년필이 단순한 필기도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 그거요? 해오름이 거짓으로 순진한 척했어요. 할머니가 제 가방 깊숙이 숨겨두셨어요.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강필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방? 어디 있는 가방? 저기 구석에 있는 제 가방이에요. 해오름이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강필두는 급하게 가방을 가져와서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만년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강필두가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더 세게 찢었습니다. 그 틈에 해오름은 지하실 벽면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수관이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강필두가 가방을 뒤지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해오름은 조심스럽게 묶인 밧줄을 벽 모서리에 비벼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위험할 때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라는 교훈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탈출 방법을 찾았어요. 밧줄이 풀어지자 해오름은 배수관이 있는 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로 보아
외부 개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에 숨겨둔 거야? 강필두가 화를 내며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그 소리에 가려져 해오름이 배수관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오름은 오직 청각에만 의존해 기어나갔어요. 손과 무릎이 까지고 온몸이 물에 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해오름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어가니 앞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마침내 배수관 끝에 도착했을 때 해오름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쪽에서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뛰어야 해. 해오름이 용기를 내며 배수관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개울물이 온몸을 감쌌고 급한 물살이 소년을 떠내려 보냈어요. 의식이 흐려져 가는 가운데 해오름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소년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어요. 한참 후 개울가에서 낚시를 하던 노인이 떠내려오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왜 여기에? 노인이 급히 해오름을 건져 올렸어요. 의식을 잃은 소년을 등에 업고 근처 오두막으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강진구가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은퇴한 정보요원이었어요. 강진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연락을 취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에서 강진구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서명하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안 한다. 강진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 정신은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시면 계속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강제 입원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오름은 오두막에서 눈을 떴어요. 일어났구나. 노인이 따뜻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너 강진구 회장님이 찾던 그 아이구나. 할아버지를 아세요? 해오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오랜 친구지. 걱정하지 마. 곧 회장님을 구해낼 거야. 노인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오름은 젖은 옷을 갈아입다가 옷 안감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꿰매놓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서 은재 만년필이 나왔어요. 이게 할머니가 숨겨주신 보물. 해오름이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끝부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필두야, 제발 멈춰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이렇게 할 순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강필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사를 키우려면 회사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다. 비자금 조성 같은 건 당장 그만둬라.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몸싸움하는 소리와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해오름은 온몸을 떨며 녹음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증거를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보물을 남겨주셨구나.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구하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보원 노인은 해오름이 가져온 만년필을 손에 들고 녹음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강필두와 할머니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인 미수는 물론이고 비자금 조성까지 다 잡을 수 있겠어. 해오름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 증거만 있으면 누구든 당해낼 수 없지. 노인이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한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노인이 턱을 괴며 생각했어요. 요양원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해오름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달빛공원. 달빛공원? 할머니가 생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곳이 달빛공원이래요. 해오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 음악 분수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셨다고 하셨어요.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도 그 장소의 의미를 알고 계실 거야. 네,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해오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위험할 때는 달빛 공원으로 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은 즉시 낡은 노트북을 꺼내 복잡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요양원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하네. 노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음향 시설까지 해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애창곡이 뭐였지? 노인이 해오름에게 물었어요. 섬집 아기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해오름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좋아. 그 멜로디를 요양원 방송으로 내보내면 회장님이 알아채실 거야. 노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1시간 후 노인의 해킹이 성공했습니다. 요양원 전체에 잔잔한 섬집 아기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3층 병실에서 강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억지로 먹인 진정제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때 갑자기 방송 스피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는 강진구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섬집 아기였습니다. 해오름이가 살아있구나. 강진구가 벌떡 일어나며 혼잣말했어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내와 해오름뿐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녀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강진구가 자세히 보니 정보원 노인이 수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해오름이가 살아있어요. 중요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정말인가? 강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노인은 미리 준비해온 환자복을 강진구에게 건넸어요. 이걸 입으시고 휠체어에 앉으세요. 제가 환자를 이송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경비를 피하지? 뒷문으로 나갈 거예요. 거기는 제가 CCTV를 미리 꺼뒀습니다. 5분 후 가짜 수녀와 환자 행세를 한 두 사람이 요양원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라타자마자 노인이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달빛 공원에 도착했어요. 음악 분수에서는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해오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이 강진구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왔어요. 오름아. 강진구가 소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3일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몇 년을 헤어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해오름이 만년필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보물이에요. 소년이 만년필의 끝부분을 돌리자 강필두와 아내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진구는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구나. 강진구가 만년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낼 수 있겠어. 강진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찰 내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 검사야, 나야.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 30분 후 공원 근처 찻집에서 만난 윤 검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면 살인 미수와 배임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있겠군요. 바로 체포하면 안 될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영장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좀 더 확실하게 잡고 싶으시면 어떻게? 이사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도망갈 구멍도 없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강진구는 윤 검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이사회를 열어야겠군. 그런데 강필두가 이사회에 나올까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흘리면 분명 나타날 거야. 강진구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그러면 놈이 회장직을 차지하려고 이사회를 열 거야. 윤 검사가 계획에 동의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그날 저녁 해오름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강진구가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어요. 수술은 모레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각막 이식 수술이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성공률은 아주 높습니다. 해오름은 깨끗한 병원 침대에 누워 강진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최고의 의사들이 너를 돌봐줄 거야. 오르마. 강진구가 소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진짜 손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야. 강진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입양 서류도 이미 준비해뒀어. 네가 원한다면 말이지. 해오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렸습니다. 정말 저를 손자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럼. 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손자야. 한편 강필두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병원 측에서 강진구 회장이 요양원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가짜 연락을 받았거든요. 드디어 강필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즉시 계열사 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임시 회장을 맡아야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장들은 놀라면서도 강필두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미리 뿌려둔 돈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해오름은 침대에서 강진구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소년이 강진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에요. 해오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이 끝나면 할아버지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써주신 제 이름도 직접 읽고 싶고요. 강진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수술 끝나면 내가 내 이름을 예쁘게 써줄게. 그리고 할머니 이름도 가르쳐 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앞으로 우리 둘이서 할머니 묘소에도 가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도 사 먹자. 해오름이 강진구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저를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위험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사회 당일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강필두가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의장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임시회장 취임 선언문이 놓여 있었고 계열사 사장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필두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미리 뿌려둔 돈의 힘이 발휘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필두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잠깐만. 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하나둘씩 입을 벌렸어요. 강 회장님? 회장님이 어떻게? 강진구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필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강필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강진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느 병원 말이냐? 네가 나를 가둔 그 가짜 요양원 말이냐?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구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강필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진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회의실 전체에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필두야, 제발 멈춰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이렇게 할 순 없다. 어머니,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사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다. 비자금 조성 같은 건 당장 그만둬라.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몸싸움하는 소리와 여성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강필두는 온몸을 떨며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강진구가 막아섰어요. 이건 조작된 파일입니다. 강필두가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녹음이에요. 가짜라고? 강진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짜겠군. 강진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수술복을 입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해오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목격한 해오름입니다. 강필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필두 아저씨. 해오름이 화면을 통해 강필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밀어뜨릴 때 제 붕어빵 봉투도 같이 밟으셨잖아요. 그때 봉투가 터지면서 붕어빵이 바닥에 흩어졌거든요. 강필두가 주저앉았어요. 그 디테일한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강필두 씨, 살인 미수와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 검사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강필두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강필두가 끌려나가며 절규했어요. 전부 회사를 위해서였다고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진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3년 동안 품어왔던 원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그는 갑자기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해오름이 수술. 강진구가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소년의 각막 이식 수술이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회의는 다음 주에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강진구가 이사들에게 급히 말하고는 휠체어를 버린 채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강진구는 뒷좌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3시 10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강진구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집도의가 최고의 실력자라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강진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거닐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계속 수술실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오후 6시, 7시, 8시. 강진구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다 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직 해오름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지켜봐줘. 강진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네가 마지막에 내게 보낸 선물이니까.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주치의가 나오더니 강진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대성공입니다. 의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각막 이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회복만 잘 되면 정상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강진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날 밤 강진구는 병실에서 해오름 곁을 지켰어요. 소녀는 눈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진구는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름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강진구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드디어 붕대를 제거하는 날이 왔습니다. 강진구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오름아, 준비됐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강진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붕대가 벗겨지자 해오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해오름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줄 몰랐거든요.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따뜻한 눈빛까지.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해오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참 맑으시네요. 할머니 말씀대로예요. 강진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름아, 강진구가 소년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네가 내 눈이다. 다시는 너를 어둠 속에 두지 않겠다.
할아버지도 이제 제 눈으로 세상을 봐주세요. 해오름이 강진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따뜻한 세상 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고생과 두려움이 모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오름은 처음 보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래,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게. 강진구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던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오름의 시력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오후, 병원은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진구는 소년의 병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퇴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나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강진구가 해오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빨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해오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병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강필두 전 상무가 법원 호송 중 탈주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강진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교도소 버스가 전복된 현장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매수된 교도관의 도움으로 계획적인 탈주로 보이며 현재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장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뉴스 보셨죠? 즉시 병원 보안을 강화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내로 보안 요원들을 배치하겠습니다. 해오름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긴 것뿐이야. 그런데 오후 3시경 갑자기 병원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거리며 복도는 어둠에 휩싸였어요. 강진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해, 이 병원은 비상 발전기가 3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지하에서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와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하 전력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한편 해오름은 정밀 검사를 위해 3층 검사실의 대형 장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각막 이식 부위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검사 기사가 말했지만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모든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이게 왜? 기사가 당황하며 스위치를 만지작거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오름은 어두운 장비 안에 갇힌 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잠깐만, 금방 고칠게. 바로 그때 검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상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전무였어요. 강진구의 신뢰를 받던 변호사였지만 실제로는 강필두와 한편이었습니다. 모든 계획대로 됐어. 박전무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비상 발전기까지 완전히 파괴했으니 복구하는데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야. 검사 기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봤지만 박 전무가 몽둥이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해오름은 장비 안에서 바깥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했어요. 누구세요? 왜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지하에서는 강필두가 광기에 찬 눈빛으로 가스배관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강필두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라이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그 거지 새끼도 다 같이 죽어버려.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쉬쉬 들리더니 곧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4층 병실에 있던 강진구는 연기 냄새를 맡고 급히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해오름이. 강진구가 소리치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3층 검사실로 가야 해. 강진구가 연기를 뚫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검사실에 도착했을 때 해오름은 아직 장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이 강진구의 목소리를 듣고 울먹였어요. 무서워요. 눈이 아파요. 정전으로 장비가 갑자기 멈추면서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간 것 같았습니다. 강진구가 급히 장비를 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강필두가 총을 들고 검사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려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필두야, 정신 차려라. 강진구가 아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설마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닥쳐. 강필두가 총을 강진구에게 겨누며 외쳤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거지 새끼만 없었어도. 그 아이는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지켜달라고 한 아이야. 어머니? 강필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직접 처리했는데 뭘. 그 순간 복도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화재가 3층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해오름은 장비 안에서 눈을 감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너무 아파요. 괜찮다, 곧 꺼내줄게. 강진구가 다급하게 장비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강필두가 총구를 들이댔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쏴버린다. 강진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총을 든 아들이 있고 뒤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다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강진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 아이만은 살려줘라. 늦었어. 강필두가 방아쇠에 손을 걸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쾅! 화재로 인한 폭발의 여파로 천장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렸어요. 강필두의 다리를 직격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강필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총을 놓지는 않았어요. 강진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오름이 있는 장비로 달려갔습니다. 오름아, 이제 괜찮아. 강진구가 장비 문을 열고 소년을 안아들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강필두가 강진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죽자. 강필두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 혼자 지옥에 갈 순 없어. 강진구는 해오름을 품에 안은 채 강필두를 뿌리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불길이 가득했고 어디선가 가스 폭발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해오름이 연기를 마시며 기침했어요. 산소통이 있는 치료실 쪽에서 위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대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강진구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나이 탓인지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오름아, 미안하다. 강진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을 때
저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쾅! 검사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방화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장 팀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소리쳤어요. 그의 뒤로 소방대원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와 즉시 강진구와 해오름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방대원이 강진구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물었어요. 강필두는 여전히 강진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장 팀장이 그의 손목을 꺾어 떼어냈습니다. 이제 끝났어, 강필두. 장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필두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다리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해오름이 먼저 데려가. 강진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소년을 들쳐 업고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뚫고 나갔어요. 강진구도 장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병원 밖에는 이미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해오름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소년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외쳤지만 강진구는 다른 구급차에 실려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 곧 만날 수 있어. 강진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편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강필두를 체포하고 있었어요. 다리 부상으로 들것에 실린 채 수갑을 찬 강필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필두 씨,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로 재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필두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 병원에 도착한 해오름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안과 전문의가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적이네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망막에는 전혀 손상이 없어요. 각막 이식 부위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간호사가 강진구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그는 병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요? 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강필두는 화상 치료를 받은 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필두는 살인 미수, 방화, 배임 등의 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필두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독방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의 공범인 박전무와 다른 계열사 임원들도 모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한 것이었어요. 강진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나? 강진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었는데. 퇴원 후 그는 변호사들을 불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대한그룹의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내 결정이야.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은 없을 거야.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재벌가의 권력 승계 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진구와 해오름은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오름은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옥분 할머니께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글을 배워서 할머니 이름을 직접 썼어요.
해오름이 무덤 앞에 편지를 놓으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이제 할머니도 편히 쉬세요. 강진구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그 주 강진구는 옥슬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내의 본명인 옥분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시각 장애와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강진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 해오름이가 될 것입니다. 재단은 강진구의 전 재산으로 운영되어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해오름은 재단 사무실에서 강진구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오름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해오름이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전래동화예요. 강진구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네가 읽어주니까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해오름은 매일 밤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강진구는 어깨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도 해오름의 등굣길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 글씨를 칭찬해 주셨어요. 해오름이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오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보다 더 정겨운 모습이었거든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은 이런 것이었어요. 반년이 지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정식 입양 허가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제 내 이름은 강해오름이야. 강진구가 입양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아버지 손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도 내 손자지. 해오름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종이에 써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한이 풀렸고 자신도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소년이 마침내 진정한 삶의 빛을 찾은 순간이었죠. 1년 후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시골 별장에는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강진구는 마당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는 회사 소식이 아니라 지역 소식과 교육 관련 기사들을 주로 봤습니다. 옥슬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멀리서 할아버지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진구가 고개를 들어보니 초등학생이 된 해오름이 노란 가방을 메고 언덕길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도 필요 없었고 30m 떨어진 거리에서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오름이 왔구나. 강진구가 의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해오름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따뜻한 포옹을 나눈 뒤 소년이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어 시간에 편지 쓰기를 배웠어요. 해오름이 수줍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쓰고 싶었거든요. 강진구가 편지를 펼쳐보니 아직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강진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오름아, 할아버지가 더 고맙다. 강진구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말이야.
이제는 할머니 대신 너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야. 해오름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장 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별장의 집사가 되어 두 사람의 생활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해오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입니다. 와, 장 아저씨가 요리도 정말 잘해요. 해오름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장 팀장은 요리뿐만 아니라 해오름에게 간단한 호신술도 가르쳐 주곤 했어요. 오늘도 태권도 연습할까? 네. 할아버지, 제가 장 아저씨한테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저녁을 먹은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시장에 가자. 강진구가 해오름에게 말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것은 두 사람의 소중한 주말 의식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가서 할머니가 좋아했던 붕어빵을 사 먹으며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붕어빵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해오름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머, 해오름이 할아버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진구를 대한그룹 회장이 아니라 해오름이 할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강진구는 그 호칭이 세상 어떤 훈장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오늘도 붕어빵 사러 왔어요?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5개 주세요. 해오름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뜨끈한 붕어빵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달 후 옥슬 장학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는 교육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오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를 모르던 소년이 이제는 당당하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해오름입니다. 해오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그를 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강진구 할아버지는 저에게 눈을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와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오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옥슬 장학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구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바라봤어요.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별장 뒤편 언덕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벤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해오름이 강진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할아버지도 제게는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강진구는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지난 세월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름아, 강진구가 석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보고 싶으냐? 해오름은 잠깐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보는 내일의 태양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태양도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붉은 노을에 겹쳐지며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서로를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던 소년과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찾던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증언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차가운 복수심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진 가족의 정이 한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강진구 회장과 해오름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년의 순수함과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깨달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도 분명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